여러분, 요즘 한참 중국에 대한 국내 언론의 저주 걸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겠지만 차라리 2018년이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지금은 뭐 무역전쟁에서 잘 비등비등하게 비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게다가 그 2018년은 중국에 있어서는 대미 무역 흑자 뭐 사상 최고였던 해로, 뭐 아니다 뭐 하웨이 뭐 난리 났지 않느냐, 미국에서 퇴출 당했고 이제 미국이 중국의 숨통을 조르고 있고 뭐 앞으로 한 3분 정도 더 조르면 뭐 숨이 넘어갈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 부도가 난다더니 뭐 인민들은 다 굶어 죽고 그리고 미국에게 항복 선언을 할 일만 남았다느니,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가 뭐 일본처럼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는 이유는 뭐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식 질서에서 함께 공생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을 무시하는 건데요. 중국은 과거 수천 년의 인류 역사 동안 뭐 국력만 놓고 따지면 전 세계에서 3등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1등, 2등을 하던 그런 거대한 나라였고요. 그러다가 뭐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시대, 그리고 뭐 1, 2차 세계대전까지 질병이나 뭐 가뭄 같은 그런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류 스스로가 인류를 가장 많이 죽였던 그런 광기 시대죠. 인류가 가장 미쳐버렸을 이 시기에 뭐 아편전쟁이라든지 중일전쟁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중국은 상위권을 내주고 맙니다. 적어도 저 광기의 시대를 제외하면 뭐 로마 제국 시대처럼 식민지는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질서가 있었던 시대라든지, 아니면 뭐 질병이 돌아서 인류가 생존을 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인류가 미치지 않았던 시대에 중국은 언제나 전 세계에서 1, 2위의 가장 거대한 대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이 슬슬 전 세계에서 2위로 올라온 거 보면 적어도 인류는 미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뭐 식민지 시대라든지 아니면 세계대전 시대처럼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진 않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인류가 정말 미친 게 아니라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인류와 문화, 기술 선도하는 대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뭐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종이라든지 화약이라든지 정말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기술적 성과가 있는 그런 발명품들은 중국에서 나왔고요. 서양이 안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서양의 입장에서 뭐 아시아의 물품은 사치품이자 가장 비싼 고급품, 이 정도로 취급될 만큼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몰락한다는 억측은 첫 번째로 거를 거고요. 중국은 절대 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항상 대단한 나라였고 그 자리를 되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뭐 두 번째로 중국이 뭐 21세기판 제국주의라는 건데, 이 제국주의라는 단어는 정말 경계해야 되고 그냥 함부로 남을 비난하기 위해 가져다 붙일 만큼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5.18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함부로 발언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저 제국주의라는 말도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말입니다. 먼저 제국주의 가볍게 정의할게요. 한 국가가 어떤 다른 국가를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 근데 지금 식민지는 거의 다 대부분 독립을 했고 뭐 다른 국가를 무단으로 침략하려는 국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국주의의 이념을 가진 국가는 뭐 중국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지배한다는 말, 이건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뭐 동남아를 쥐고 흔든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뭐 중화권 화교들이 하는 거지 중국의 공식 정책이 아닌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증권시장이 미국 자본에 의해서 공매도라든지 그런 걸로 쥐락펴락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하는 건 공식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는 화교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미국의 금융 세력들도 그렇고 다 그냥 개인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있었다 이렇게 음모론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마찬가지로 미국도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있었다 이런 음모론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계에서 어떤 한 나라를 경제적으로라도 지배하려는 정책을, 그리고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21세기 제국주의라는 거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린 그 가난한 국가가 돈을 안 갚음으로 인해서 돈을 빌려준 국가가 갑질을 한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항상 논란이 생기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펼치면서 어떤 나라에게 항구를 뭐 100년 동안 뺏어간 거나 다름없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만 봐서 중국이 21세기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항구보다도 훨씬 국가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외환은행을 미국에 뺏겨본 적도 있으면서, 과연 중국만 제국주의일까요? 둘 다 제국주의라고 까든지 아니면 둘 다 까지 말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뭐 논리 같은 걸 떠나서 나는 중국만 일방적으로 까고 싶다라고 인정을 하든지. 세 번째로 공산주의, 이것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다, 그래서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주입시킬 거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망하는 이념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산을 당하면 전 세계는 망한다. 근데 저는 사실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 모르겠고,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사람은 죽는다, 죽는 것은 사람이다, 강아지가 죽었다, 강아지는 사람이다. 이런 논리는 반박당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전제가 허술하기 때문이죠. 저런 소리는 보통 논리가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중국이 자본주의를 부서뜨리고 공산주의로 전 세계를 도배한다, 뭐 이런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긴 역사 속에 중국은 자신들만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체제를 공고히 했지만 중국의 문화라든지 체제 이런 거를 주변국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나 조선, 일본한테요. 한마디로 자치를 허용했다는 의미죠. 근데 뭐 강제로 황제로 모시고 했던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현재 미국에게 하는 것도 거의 그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째로, 중국은 뭐 한때 유럽 대륙 전체를 상대할 만한 막강한 국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나가서 그곳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현재도 중국 영토 밖으로 가서 그 먼 곳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아시아와 그 근방, 자신의 주변국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리고 그 중국의 아시아 주변국들은 중국을 황제로 모셔야 된다는 약간의 압박감, 부담감은 있었겠지만 대신 중국에게 그렇게 큰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절대 쳐들어오지 않겠다 하는 엄청난 보증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임진왜란 같은 경우가 있다면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중국이 앞장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막강한 우군까지 얻은 거죠. 현재 미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미국이 과거의 중국이었네요. 아무튼 이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점은, 절대 중국은 자신들의 체제를 전 세계에 강요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공산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아무리 강해져서 전 세계를 전부 상대할 만큼 국력이 돼도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무릎을 꿇릴 만큼의 국력은 절대 안 될 겁니다. 아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자신의 힘으로 무릎을 꿇리고 복속시킬 수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못했고 대영 제국도 못했고 지금 미국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중국이 할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도 절대 못하겠죠. 중국도 절대 못할 걸 압니다. 우리나라는 거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가깝다 보니까 뭐 압박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 조선은 거의 자유에 가까운 자치를 보장받았던 그런 역사를 볼 때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뭐 과거의 중국과 공산주의의 중국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와 달리 가치를 강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정말 싫어하는 그 중화사상, 그 중화사상이 무엇에 기반을 했느냐, 그걸 자세히 본다면 자신들이 공산주의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역사 동안 이 중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였다, 중국의 역사에 기반한 중화사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와 문화 이런 게 이념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뭐 공산주의란 가치, 그런 것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스스로들의 역사 그리고 문화에 기반해서 정책을 펼칠 거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콩을 일국 양제로 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과거 긴 시간 동안 독립국이었고 그냥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현재 중국이 유일하게 제국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뭐 홍콩이라든지 대만,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하려고자 하는, 근데 그건 사실 같은 중화권이기 때문이고 뭐 한국이나 일본 이런 문화가 다른 국가를 복속하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대만은 우리나라 사정으로 얘기하면 북한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수복해야 될 영토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전부 다 이해해 줄 필요는 없지만 중국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자기 나름대로의 분단 국가고 우리나라가
뭐 북한을 공식적으로는 영토로 보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대만을 수복해야 될 영토 중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시아와 전혀 관계없고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는 서양인들 제3자에게 뭐 북한은 우리가 다시 수복해야 될 영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다시 되찾아야 될 영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뭐 아시아와 관계없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발언 자체로만 따지면 나라가 갈라져 있는 건 당연히 그런 만한 사정이 있고 뭐 각자의 자유를 원해서 그렇게 갈라져 있는 건데 그거를 뭐 강제적으로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과격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를 정복해야 된다 이런 수준의 뭐 제국주의적 가치관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따지면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뭐 중국이나 한국이 제국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논란 만드는 걸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각자 분단된 국가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음으로 독재, 억압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독재와 억압이라는 게 중화권 중심인 거지 뭐 문화가 아예 다른 조선을 강제적으로 내정 간섭하고 뭐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 조선 조정에 어떤 신하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죽이고 뭐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정치인 숙청, 시민 숙청 이런 것도 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실 다 카더라 수준이지 공식적으로 죽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왜 무슨 진실처럼 사실처럼 단정하시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중국이 뭐 의심당할 만한 역사 그리고 그런 과거 행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선박 침몰 사고에서도 우리가 시신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공식적으로는 실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었다고 추정을 해도 일단은 실종입니다. 근데 한번 실종자 가족에게 당신들 가족이 뭐 지금은 실종이지만 사실상 사망한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냥 사망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주 큰 반응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도 카더라 가지고 뭐 증거도 없으면서 정치인을 숙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이 아닌 우리 한국인이라면 걱정할 부분도 아니긴 합니다. 정리합니다. 중국은 그 대국은 서양 위주의 식민지 시대를 그리고 광기 시대를 거쳐오면서 중국 역사 최고 수준의 몰락을 그리고 그 굴욕을 맛봤지만 지금 원래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뭐 자신들의 독재 체제라든지 공산주의 체제를 강요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려가 있긴 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상 중국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서양이 식민지를 왜 놔줬겠습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놔준 거겠죠. 중국도 몇 번 한국을 정복을 하고 그들의 체제 하에 둔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저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으로만 모셔두면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체제로 동아시아 세계 질서가 굳혀져 간 거죠. 그거를 서양이 19세기 넘어서 거의 20세기 중반에 겨우 깨달았을 때 이미 중국은 수백 년 전에 깨달았던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 제거에 대해서도 또 할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조봉암 선생처럼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적 제거의 대상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를 뭐 난폭했다, 잔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역사에서도 그럴 거고 영국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세계 수많은 곳에서 발전 과정에 있는 국가들은 정적 제거에 대한 거는 이게 잘못된 것이냐 잘못되지 않은 것이냐 그런 논란에 떠나서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도 비판받아야 될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남자의 성욕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걸로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마치 의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정말 그런 식의 최악의 국가고 앞으로도 나아질 리 없다고 그렇게 비하를 한다는 건 뭐 남자는 성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잠재적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페민식 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7, 80년대 정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뭐 나아질 일 없고 근본적으로 못돼 먹은 국가다 이렇게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과 다를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결국 이렇게 성숙했듯이 중국도 그렇게 성숙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중국이 약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독재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독재자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저력을 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비하하지는 말자는 거죠.